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3회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시청자 의견 아리백에 대한 답변을 해줘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인 안영훈님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리백이 기존의 탄소 배출 설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날카롭네요. 기존 체제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이런저런 연막을 치고 내서 이런 반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회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재현님은 시장이 만들어낸 문제를 시장이 해결한다는 자체가 모순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4회 영상에서 그동안 시청자 의견을 남기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이라는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7회와 마지막 회에도 추첨이 예정돼 있으니 시청자 의견과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이나 의견은 영상 제작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기후위기가 악화될수록 핵발전 활용론이나 불가피론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핵심 근거죠. 또 재생에너지로는 현재 전력 생산을 모두 대체하는 게 불가능한 반면에 핵발전은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취임한 윤석열 정부도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24%를 차지하는 핵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35%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을 재개하고 고리 2호기도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재생에너지로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비용만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재생에너지로 현재 전력 생산을 모두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핵발전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핵발전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 공급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핵발전 활용론자들은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해왔지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후운동에서 핵발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단지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오래된 거짓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후운동 내 일부 저명 인사들이 하나둘씩 핵발전 활용론을 받아들이면서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운동 내에서 핵발전 불가피론을 펴는 대표적 인물은 제임스 한센입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1988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기후변화가 과학적 사실임을 증언해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핵발전을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죠. 또 다른 인물로는 마크 라이너스가 있는데요. 그는 6도의 악몽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회운동가죠. 이 책은 불과 몇 도의 온난화만으로도 지구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잘 설명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방송사 KBS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런데 마크 라이너스는 최근에 펴낸 이 책의 개정 증보판 6도의 멸종에서 핵발전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핵심 근거는 기후변화가 가속돼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실가스 배출을 필사적으로 줄이려면 핵발전에라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기후운동 내 일부 인사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지지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는 2050년 이후로도 상당수의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들 중에 일부가 발표한 또 다른 대안적 시나리오에도 핵발전 계획이 포함됐고요. 이것을 보면 사실상 한시적 핵발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론은 핵발전의 문제점을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지배자들의 핵발전 옹호론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도 뒤로 미루거나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러니까 핵발전 확대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조차 핵발전이 1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35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인정합니다. 발전소를 짓고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 운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수치가 평균 50에서 60g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여섯 배나 되는 수치죠. 믿을 만한 일부 연구자들은 핵발전이 육상풍력에 비해 최대 3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핵발전의 경제성은 발전 비용에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수십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면 핵발전 비용은 사실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방사성 물질이야 어찌되건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해지죠. 그렇게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냐고요? 네, 바로 그래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는 핵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았지만, 미국과 유럽 정부 산하 기관들은 핵발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기존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보면 2020년 국내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량은 태양과 풍력에너지만 따져도 연간 853TWh나 됩니다. 이것은 같은 해 전체 전력 판매량인 509TWh를 한참 상회하는 양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한 잠재량까지 더하면 20배가 넘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바람과 햇빛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고 광범한 지역에 걸쳐 전력망을 연결하면 공급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지역에 햇빛이 안 들거나 바람이 멈추는 일은 있어도 대륙이나 지구 전체에 걸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핵발전은 이만한 안정성을 갖지 못합니다. 지진해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단순한 실수로도 핵발전소가 마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똑똑히 목도했죠. 지난 3월 동해안 일대의 산불도 하마터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울진 핵발전소의 냉각장치에 공급되던 전력이 불 때문에 부분 차단됐기 때문이죠. 발전소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력을 절반 가까이 낮추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겠죠. 역사상 가장 큰 핵발전소 사고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40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됐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사고의 영향으로 3만 5천 명에서 무려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5년 뒤인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죠.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발전소 노심에 물을 퍼붓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는 간단한 사실 때문이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은 그런 상태일 겁니다. 평상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정한 허용 선량은 안전기준이 아니라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운영하려면 피할 수 없는 수치를 정한 것일 뿐입니다. 핵에 관한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12만 명을 조사해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한 핵은 없다 하고 말이죠. 요즘 언론에서 소형 모듈 핵발전에 대해 많이 떠들고 있죠.
소형 모듈 핵발전은 빌 게이츠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도 소형 모듈 핵발전 개발 지원에 달려들려고 합니다. 소형 모듈 핵발전은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사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가 않았고 핵산업계조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기업주들은 이 기술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소형 모듈 핵발전이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자본가들은 최장 60년 동안 보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발전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강대국들에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소형 모듈 핵발전은 그 목적부터 효과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 대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원과 시간을 쏟는 건 정신나간 일입니다. 기후운동은 일관되게 핵발전에 반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핵발전 불가피론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배자들은 한층 자신감을 갖고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멀어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길이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전 세계 핵발전소 증가 추세는 지난 10년 사이에 이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핵발전은 어떤 경우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 활용론이 아니라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핵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대안적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핵발전과 핵무기의 고통에 시달려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적, 즉 기후위기와 핵위기를 낳는 체제의 지배자들에 맞서 단결해 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운동 내에서 큰 관심을 끌어온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이고 그 취지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